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훈 기자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론조사기관 STI 김진실입니다. 네, 오늘 이제 원년 멤버인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아주 좋아요. 자연스러웠어. 네, 아니 사실 오늘이 2주 만에 또 뵙는 우리 김진실 연구위원님이 여론 동향을 좀 살펴주시는 이런 시간인데 본 편에 들어가기 앞서서 홍민철 기자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고? 예. 어제 좋았어. 자연스러웠어요. 잘해준 대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 그 국무회의 생중계 다들 보셨습니까? 아, 네. 봤죠. 보셨어요? 죄송해요. 안 봤어요. 딱 걸렸어. 참 진지하시네. 얼굴에서 튀어나. 요 얘기를 좀 같이 좀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네네. 진짜 너무 화제가 됐죠. 네. 혜림님은 보셨어요?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너무 좋다 하면서도 저기는 장관들 진짜 무섭겠다 이 생각이 저도 먼저 들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이런 장면을 생중계로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다는 자신감 엄청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어떠셨어요? 원래 국무회의는 의결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안 길어요. 그래요? 네, 국무회의는 원래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의결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뭘 결정하는 시행령이나 이런 게 결정이 되거나 정부 법률안이 이제 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넘어올 이제 공포하거나 뭐 이런 걸 결정하는 자리인데 토론하는 자리로 완전히 바꾼 거죠. 대통령이 그걸 이제 바꿨고. 그러네 진짜. 네. 국무회의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장관들이 국무회의 가는 걸 진짜 싫어했대요. 그래요?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잠깐 그냥 가는데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예를 들면 와야 용산이든 뭐 청와대든 자기가 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세종에 있거나 가까워 봐야 광화문에 있거나 뭐 이런데 어쨌든 광화문에 있어도 그쵸. 자기 사무실에 나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걸 기다렸다가 20분 동안 땅땅땅 치고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냥 전자로 그냥 하지 그냥. 뭐 이런 정도로 되게 형식적인 자리로 많이 인식이 돼 왔었는데 근데?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고나 이런 게 사전에 다 문서로 되고 그것을 다 검토하고 지시할 거 지시하고 이런 게 보통 이루어지고 그게 대통령실의 업무였던 것이고 얘기할 게 있으면 부처 장관 한두 명을 그냥 만나기도 하죠, 대통령이. 근데 매주 회의를 계속 주제를 잡고 계속 토론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꿔버린 거죠. 그걸 또 생중계로 해. 그러니까. 무서워. 거기서 더 나가서 생중계를 해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실 왜? 안에 반대도 꽤 많았던 것 같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그냥 전격적으로 해버린 거죠. 장난 그러니까 아니죠. 외교나 안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생중계하지 않고 원래 이제 준비된 의제에 대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어제 전격적으로 한 것 같고 장관들은 굉장히 놀란 것 같고요. 근데 기존에 했던 국무회의 형식 자체가 워낙 좀 하나하나만한 것들. 그렇죠. 원래 그랬죠. 윤석열로 치면은 모두 발언하는데 한 15분 쓰고 이제 중간에 따땅하고 나서 마무리 발언 한 20분 하고 이런 식의 장광설. 이런 시간 35분 지나갔죠. 그러니까 모두 발언이 나오면은 기사를 보통 써놓고 그렇죠. 또 기다려 기자들이 마무리 발언 나올 거니까 그럼 또 그걸 또 기사 쓰고 이제 무의미한 어떤 이제 이 행위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기자들까지도.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자들 입장에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사거리도 내용들이, 많고. 나오니까. 뭐 내용도 어제는 특히나 너무 뭐 우리 이 공공 선배는 아주 감동을 하셨다고 아까 막 장난 아니던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SPC에 대통령이 갔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거의 박살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였는데 많은 성과가 있고 그것이 이제 주는 영향도 굉장히 클 텐데 저는 보면서 이제 저게 제도나 현행 정부의 현재 정부나 기관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라면 저건 한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감동했던 이유는 그게 아닌 거죠. 탈탈 털더라고요. 탈탈 털어서 이 제도가 문제고 저 제도가 문제고 결국에 이게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걸 보고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 대통령께서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다 아는 거를 모르는 것처럼 그런 거였어? 어떤 장관들의 어떤 지금 관심도도 체크하고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좀 물어보는 것도 좀 있어요. 네. 장관들 무섭겠어. 그리고 변호사 활동할 때든지 뭐 정치인 하면서 항상 관심 갖고 있던 이슈들인데 그렇죠.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이제 막 참 약간 좀 능그렁이처럼 이렇게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인 거죠. 약간 쥐었다 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뭐 이게 우리 홍 기자님이 또 감명 깊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내용 어땠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서 내용을 정리한다기보다는 좀 파격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어떤 게 제일 파격적이셨습니까? 강경원 기자님은 어떤 게 제일 인상이 남으셨어요? 저는 김영훈 장관이 직을 걸겠다.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직을 걸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바로 줄어들지 않으면 직을 걸어야 된다. 맞아. 진짜 직을 그게 어떤 좀 맞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거에 대한 위기 의식이 공유가 되고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거는 정말 이게 의지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 맞아요. 예전에 보면은 뭐 원희룡, 한동훈 이런 사람들 국회 나가가지고 거시기 안에 직을 또 걸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거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 차원이 맞아요.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뭐 장관부터가 김용훈 장관부터도 정말 결연한 표정으로 김진실 연구위원님도 뉴스로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발언이 인상이 남으셨어요? 그러면 벌써 앞에서 해보이셨는데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게 제목이 제일 많이 나와서 직을 맞아. 거예요. 나가서 알아보세요. 맞아. 아무도 몰라요? 하면서 두 번째는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아. 아무도 안 나갔나요? 뭐 이런 거. 그것도 보셨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정리된 걸 무슨 하나 더 얘기해도 됩니까? 예. 노조 조직률에 대해서 물어봤죠. 네. 그거를 이제 그동안의 대통령이든지 정부 심지어 노동부 장관들마저도 이제 노조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특히 경제적상에서. 근데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맥락이 있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제 작업 중지권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이게 작업 중지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했을 때 이게 사실 작업 중지권이 아예 없냐라고 하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이걸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법 제도는 있죠. 근데 그게 실제로 현장에서 잘 쓰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온도면 건설업에서 사실 중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노조가 세면 중지합니다. 근데 노조가 약하면 예를 들어 뭐 10명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작업 반장이 그냥 해 이러면 여기 우리 지금 옥상도 아니고 여기 다 그늘이고 바람 생생 부는데 선풍기 틀어놨는데 그냥 하자 이러면 이제 말을 쉽게 못 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 이게 필요한 거는 이 노조죠, 노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정확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대통령이 한 얘기는 그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노동자의 단결된 역량이 중요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러면서 지금 노조 조직률이 얼마죠? 물어보고 또 대답을 해야 되잖아. 조금 올랐네요.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12%인데 11%에서 1% 정도 올랐어요. 그 기간 동안에 조금 올랐네. 그게 어디예요? 이러면서. 그게 어디예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맥락이 쫙 일치하는. 그러니까 이 산재 문제,
그러니까 중대재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여러 제도들의 끝에 가면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위험하다 스톱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현실에서 돌아가려면 노조가 필요하고 노조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노조가 커져야 된다. 노조가 많아져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쫙 한 거죠. 그거를 이제 노동부 장관과의 대화 속에서 한 걸 보고 저는 그 대목이 가장 기억에 남긴 합니다. 노조 조직률까지 가는 그 과정. 그 김진실 수석연구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사실은 맥락이 있거든요. 근데 강경원 기자가 옆에서 갑자기 하나 더 해도 되냐고. 빨리 하고 그래서 좀 싶어가지고. 넘어갔는데 이것도 되게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서요. 맞아. 그러니까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뭐냐를 물어본 거예요, 대통령이. 맞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좀 확인을 좀 해봐달라. 그걸 얘기를 하고 회의 진행을 해요. 다른 얘기를 하다가 아직도 확인 안 됐나요? 한 번 더 해. 누가 안 나갔어요? 이렇게 저 뒤에서 나갔어요. 얘기를 해. 누가 나갔나 봐.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하는 말이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게 문제라고.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지 않냐. 저도 문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맞아. 그리고 또 다른 그 부서 보고를 쭉 봤다가 또 물어봐요. 아직도 확인 안 되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조항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그 5만 원 이상의 봉급, 5천만 원 이하. 이러니까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회의의 주제의식, 아까 경호 씨가 얘기했던 뭔가 이게 자기 방향이 있어. 사실은 이게 갑작스럽게 급조된 회의는 아니니까 이미 사전에 부처대로 다 공지가 내려가서 니네들이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산재사만 방안을 보고해라. 준비해서 와라. 그래서 이제 구금에서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한 거니까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 그거였죠. 예방을 위해 들이는 비용이 그 대가가 맞아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 맞아. 예. 그러니까 이걸 설치하려면 돈이 드는데 과태료가 5만 원부터라고요? 그럼 그 과태료 내고 말지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라는 설명을 한 거죠. 이 얘기가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어느 정도인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냥 손쉽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테니 안 되는 거다. 그런 느낌은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뭐, 수치를 듣는 순간 이 피식 나오는 거잖아요. 과태료가 5만 원부터야? 많아봐야 5천이야? 아우. 그건 뭐 그냥 뭐 과태료 맞지 뭐. 근데 과태료도 잘 안 때린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중처법 얘기를 막 하다가 형사처벌은 결정적인 수단이 되지 않는다. 지금 막 중처법을 어떻게 더 효율화 할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 됐고 금융치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게 비용 얘기를 해서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것보다 비용이 싸니까 계속 그 짓을 하지. 이러면서 이제 모든 부처에 이제 그런 방향의 어떤 솔루션을 내놓으라고 이제 몰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기재부 쪽에서 이제 그 정부 조달 받는 그 무슨 청인데? 조달청. 조달청이 직접 나올 수는 없으니까 기재부 이처관이 나와서 이제 그 보고를 하는데 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 사망사고, 산재법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달 점수를 매겨서 그걸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입찰자들을 쭉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자. 그러고 나서 또 막 계속 이렇게 듣고 피드백하고 그 피드백하고 이어지다가 금융위 보고 때 그거 아주 재밌는데? 그래서 눈이 반짝거려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뭐냐면 그 대출이나 맞아. 그 신용평가.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대출이나 신용평가할 때 사람 주고 자꾸 죽으면 그냥 확 반영해. 금융위원장이 좀 그럼 그거는 현실을 좀 확 파악을 어떻게 금융권이 하는지 파악을 해보겠다. 반영하는 방안을 찾아봐. 그건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요. 그런 말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한 발 더 나가. 아예 그거를 공시를 해가지고 주가를 확 떨어뜨려 버려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살 떨리는 얘기예요. 그쵸. 기업들은 아주 후덜덜 했을 것 같아요. 네, 중초법에서 잘리는 건 그냥 바지 사장 잘리는 건데 대출이 안 나와? 신용도가 떨어져? 이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또
그 금융에서 얘기한 게 이제 ESG 평가를 하는 게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뭐 사학연금 이런 그 기관들이 투자하는데 반영을 하게 된다. 그 반영하는 거에 현실이 어떻게 반영돼 있느냐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 이것도 조사하겠다. 하라고 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회의의 흐름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쭉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비용이 문제라 그러면 반대급부에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비용의 규모를 더 키워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이제 솔루션을 내고 뭐 그 외에도 뭐 발언들은 다 하신 것 같으니까. 뭐 300명 특공대? 맞아요. 그 얘기 들으셨죠. 네. 요거 이제 이미 그 김영훈 장관한테 지시를 해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법경찰관 지자체랑 같이 해가지고 일단 300명 정도 확보해서 전담팀으로 예방 활동을 계속 시켜라. 안 되면은 그 뭐 제재 조치를 강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김영훈 장관이 좀 제재 조치 부분에서 좀 약간 돼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딱 아마 지금도 딱지 끊고 있을 거예요. 가서 확인하시고 그 제재의 수위를 매우 높여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도 기간을 주고 아예 면허를 취소해 버려라. 진짜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약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일테면 건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건설업 면허를 박탈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광주에서 그 뭐 특정 업체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고 현대. 아니 현대는 아니고요. 현대 그 같은 정치일가 다른 쪽 아이파크. 그러니까 현대 아이파크잖아. 무너져 내리는데 아직도 그게 면허 취소 결정이 안 나고 있죠. 났는데 소송하고 있나 그렇고요. 서울에서도 뭐 그런 비슷하니까 여러 군데서 수십 명이 죽은 사고들이 다 이 면허 취소까지 못 가거든요. 대마불사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하라는 거니까 대통령이 반복되면 하라는 거. 포스코 ENC 한 3번 말했어요. 내가 포스코 ENC 사장이면 가슴 철렁, 심장 후덜덜. 포스코 인시에서 뭐 그 사과한다고도 영상도 나오는 거 바로 같은데. 오후에 했죠. 그리고 해야지, 저거 당연히. 작업 중지했어요. 그래요. 전 현장 작업 중지. 야,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아주 각 잡고 막. 근데 그거는 모아패니까. 약간 대통령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왜요? 아, 협박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청업체 다 멈췄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아요. 이거 작업 중지하면.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사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하고 뭐 이렇게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다 될 때까지 작업 중지하겠다는 건 볼모로 잡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하. 이거 정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월급 줄 거니? 라고 물어보면 돼요. 니네가 중단시켰으니까 작업 일수에 포함시킬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닌데 그런 게 어딨어. 니네가 잘못해서 그러는 건데 돈 줘야지. 이렇게 나가면 걔네가 이제 깨갱하는 거죠. 뭐 거기까지 나가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규정을 확인을 해봐야겠다. 진짜 작업 중지가 선포가 될 경우에 그렇죠. 사업장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제조업체는 당연히 월급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건설업은 건설업은 어떻게 되는지 다를 수 확인해봐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건설업 얘기도 사실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법을 없애. 안 지킬 거면 뭐하러 씨. 맨날 안 지키잖아. 다단계 하도급. 만연해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 이거 똑바로 가서 국토부 장관한테 술을 사주든 빌든 알아서 해가지고 없애라고. 그 얘기를 또 하고 이 회의의 그 가장 핵심적인 게 저는 모두 발언과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발언에 뭐라 그러냐면 이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굉장한 발언이죠. 대통령이 산재 반복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건 살인에 가까운 거다. 싸니까 그런 거니까. 이게 이제 모두 발언에서 굉장한 큰 화두를 던지고 쭉 회의 때 뭐 고용노동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토부 뭐 기재부 다 쭉 그 심지어 산자부까지 받아요. 산자부 보고는 좀 약간 황당하지 뭐 이렇게 용어? 산업재해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냐면, 알겠어요. 거기는 워낙 대기업들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해달라.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넘어가고, 킬포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두를 이거는 살이냐 던지고 마지막에 모든 부처의 보고 방안을 축축축축 점검한 다음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하고 입법할 건 빨리빨리 하고 다음 주까지 안 되겠지? 자기가 이게 무서워. 킬포야. 내가 봤을 때는
장관들이 후덜덜하는 건 이 지점이지 않을까? 이걸 다음 주까지 하라고? 아, 다음 주까지는 힘들겠지. 꼭 나중에 그 진행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회의가 끝나요. 네. 아, 대단하다. 재밌다. 댓글에 막 이게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이매진이. 근데 진짜요. 동의 막 좋아요. 댓글에 버튼 막 눌렀어. 아니 근데 진짜 정말 국민 효능감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요즘. 근데 보는데 짜릿하더라고요 정말. 아니 이렇게까지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대통령이 있었나 싶고 뭐가 돼도 바뀌긴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짜릿했습니다.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장관들이 다 이제 감히 대통령한테 그건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법무부 장관만 약간 개기기도 하고 그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 다 가처분 건다 기업들이. 대통령이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감히 대통령에게 그건 실효성이 좀 떨어져요. 그런 분위기는 느껴지더라고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 그거 걸어도 가처분 건다. 그래서 몇 년이고 빨리빨리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몇 년이고 막 질질 끌린다. 본안 소송까지 가면 그게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고민이다. 젠틀하게 법무부 장관이 또 그것도 젠틀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중처법 그 양형 기준. 그렇죠. 그것도 그 얘기도.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뭐 웃으면서 그래도 해야 된다 뭐 이러고. 케미? 네, 케미가 좀 재밌었어요. 너무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돼요. 이런 것도 이제 2탄 3탄 계속. 누가 그 소셜 미디어에서 봤는데 숙제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숙제를 낸 거잖아요. 자,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누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걸 봤는데 그 산자분가 차관이 한 명 들어왔는데 저 대통령님 저 한 장 더 있습니다라고 보고 이렇게 미리 제출되지 않은 보고가 하나 더 있었나 봐요. 그거를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대통령 자리까지 가서 봤어요. 이게 국무회의냐고. 이게 무슨 수업이야? 선생님 저 숙제 한 장 더 있는데요. 숙제 검사라고. 내용이 비는데 산자부 내용이 좀 비는 것 같아. 그러겠죠. 아니 다들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 좀 더 한 장 더 만들어봤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래 내가 오늘 가서 내가 낼게. 뭐 장관이 전화 왔을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어떻게 되고 있냐? 저 내용을 좀 더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랬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극한 직업이다. 저 장관. 네. 열의를 주세요. 저희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보는 국민들은 정말 재밌네요. 뭐 그렇죠. 네. 고맙더라고요. 앞으로도 민중의 소리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그런 산재 사고들 취재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런 회의를 첫 SNS 생중계의 주제로 올린다. 그렇죠.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잘한다, 응원하는 것 떠나서 고맙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길게 우리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 김진실 연구위원님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지율도 또 잘 나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궁금하다. 궁금해. 네, 어떻게 이번 주 정당 여론조사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정당 지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갤럽 여론조사가 쉬워서 MBS와 리얼미터 여론조사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인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 갤럽이 뭐 주간에 쉬는 날이 며칠 이상 되면 그때는 여론조사를 안 하고 또 이렇게 휴가 기간에도 여론조사를 좀 쉬고 뭐 이런 내부 규칙이 생겼다고 해요. 효율적이다. 네. 그렇구나. 먼저 전국 지표조사 MBS 결과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네 곳이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조사이고요. 우선 100% 전화 면접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 17%,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4%,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태도 유보층은 29%였습니다. 야,
국힘 17%? 좋다. 괜찮다. 다음으로 리얼미터 주간 집계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무선 100% 자동답 ARS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50.8%로 지난주와 변동 없이 과반 지지율을 유지했고요. 국민의힘은 약간 상승해서 29%였고 다음으로 조국혁신당은 3.5%, 개혁신당 3.8%, 진보당 1.2%, 기타 정당은 2.3%였고 무당층은 9.3%였습니다. 여기는 국힘이 조금 아쉽네요. 29%라니 말도 안 돼. 그럼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어땠을까요? 네, 국정수행평가 5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지표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64%였고 부정평가는 22%로 나타났습니다. 7월 2주차 때 우리가 확인했던 그런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입니다. 리얼미터에서는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해서 0.7% 아주 살짝 하락한 61.5%였고 부정평가는 0.7%포인트 상승한 33.0%였습니다. 약간씩 지금 하락하는 하락세는 보이지만 4주째 이제 60%를 넘어서는 초반대 안정적인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인사청문회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게 아무래도 직무수행평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좀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좀 영향이 있었나요? 네, 우리 저번에 보면서도 이제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그때 이 직무수행 평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점 먼저 말씀드렸었고 네네. 또 워낙에 지난 그 인사청문회가 좀 화제이기도 하고 논란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큰 영향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MBS에서는 이제 유지하는 흐름이었고 리얼미터에서 긍정평가가 살짝 내려가고 뭐 부정평가 살짝 올라가는 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그 차이가 거의 유지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계속 지금 이 직무수행평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서 그만큼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은 있었지만 논란을 정리하는 방식에서 논란이 확산되지 않았던 거. 이거는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드랍을 한 거잖아요. 두 명을 이제 한 명은 이제 직접 그 나온 거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라고 된 거고 한 명은 이제 자신이 이제 사퇴를 했는데 요렇게 정리를 해간 국면 과정 자체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계속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김지신 연구위원님이 준비해 오신 소비 쿠폰에 관한 여론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리얼미터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7월 16일 하루 동안 실시하고 샘플 수가 500샘플이라서 뭐 이런 점은 감안하고 간단히 전체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쿠폰 정책이 찬반을 물어보는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함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긍정 의견이 62.9%였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를 심화하고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 의견은 31.4%. 그래서 긍정 의견이 2배가량 높은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비 쿠폰의 차등 지급에 대한 찬반도 한번 문항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소비 쿠폰 차등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찬성 의견이 66.8%였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공평하다라고 하는 그 반대 의견이 26.8%였습니다. 생각보다 높다. 네. 2주 전에 제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좀 질문 방식이나 배경 설명에 따라 여론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것을 모두가 수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모두에게 동일한 그런 이제
동등한 그런 방식의 보편복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찬성 의견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 이번 조사에서도 그런 동일한 경향성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차등이 낮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들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일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도 알려주신다고? 네, MBS에서 통일 인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MBS는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22년부터 이 7월 시기에 계속 이 동일한 문항을 물어오면서 쭉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단 국가로 살고 있는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응답은 39%였고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57%였습니다. 이 응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모든 연령대에서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계속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 특히 18세에서 29세는 33%였고 30대에선 29% 해서 다른 연령대보다 조금 더 특히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입니다. 근데 뭐 그러지 않겠어요? 젊을수록 뭐 그죠.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 자체가 좀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10대 특히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과거의 평창올림픽 공정 이슈도 사실 섞여 있고 그 감동 이게 1990년대 후반에도 굉장히 그게 떨어졌었거든요. 통일인식이. 이제 6.15 공동선언이 나오면서 확 올라왔어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은 떨어져 가는데 남북의 화해 가능성이 높아져 가면 이 여론은 또 바뀌긴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하네요. 여기 지금 아까 여론조사에서는 22년부터 있잖아요. 그 한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올라가요. 남북 관계가 이렇게 했을 때 어땠었는지 궁금하다. 그거는 올라갑니다. 여기는 안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게 해빙 무드가 있으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났던 게 2000년이에요. 이게 90년대로 가면은 정말 그게 뭐 워낙에 격차도 심했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레드 컴플렉스나 이런 게 남아있는 상태이긴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2000년에 그 6.15 공동선언이 있고 나니까 정말 이거는 몇 년 동안 유지가 되다가 또 이런 시간이 지나면 또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많이 안 만나면 이 인식 떨어지고 만나면 좀 올라가고 이런 측면이 좀 있겠죠. 그렇구나. 근데 매년 이렇게 딱 요 시기에 이런 질문을 넣은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재밌네요. 매년 7월에 여론조사 기관의 긍정적인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번에 국방부 장관 후보 안규백 후보의 인사청문회 때 이제 네. 장관이 되셨지만 지금 장관이죠. 네, 장관이 되셨지만 지금 이제 후보 시절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전작권 환수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요와 관련한 지금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도 좀 나온 거죠? 네, 11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는 찬성 의견이 다수.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 시간을 두고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한 조사에서 질문을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나라로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찬성한다는 응답은 54%, 반대한다는 응답은 32%였습니다. 그리고 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신 사람들한테 537명인데요. 이 사람들한테 그 환수 시기는 그럼 어째로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70%, 가급적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하는 응답이 28%였습니다. 이게 원래 국방 주권에 대한 문제라 가지고 이게 역사 좀 과거에도 전례상 이렇게 보통 환수해야 된다는 여론은 좀 높았던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좀 이상하게 시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더라고요. 언제나 예전에도 왜냐면은 이게 특히 이제 급격한 상황 변화 이런 현안이라든지 뭐 좀 군사 안보라든지 뭐 외교적 현안 관련한
지문에 있어서는 유독 이런 좀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북한이 존재한다는 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좀 왜곡된 어떤 인식이라든지 약간 사실과 좀 약간 동떨어져 있는 근데 약간 막연한 위기 의식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같이 작용해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겠구나.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어떤 좀 배경이나 이런 좀 설명들이 좀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 전자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 안위 어떤 좀 악영향을 좀 미치는지에 대한 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한국 전쟁 때 그 미국이 넘어갔잖아요. 네. 메가더가 지휘권을 갖고 있을 때 그쵸. 실제로 핵전쟁이까지 확전될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중국이 이제 투입이 되면서 쫙 밀려 왔을 때 메가더가 구상한 게 그 만주 일대의 중국군 집결지랑 그 압록강 접경지 이쪽에 핵폭탄을 한 수십 기를 투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자까지 넘어가 버리면은 그런 일들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직접 선택할 수 없고. 그렇죠. 없었죠. 그리고 백악관에서 반대했죠. 그렇죠. 네. 대통령 누구였지 그때? 네. 근데 뭐 그 당시 이승만 찬성했을 것 같은데. 해달라고? 그것도 문제네. 네. 전자권이 없다는 건 진짜 위험한 거긴 하죠. 네.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근데 약간 여론조사 기관이 좀 쫄았네. 그래. 논란을 그대로 딱 질문에 넣었다면 이제 그 결과가 약간 감당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그 논란은 뭐였냐면 정권 내 회수하겠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찬성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다면 전시자권 통제권 환수를 이번 정부에서 완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야죠. 그러면 정말 이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등줄기에 쫙쫙 땅 흐르는 거지. 그리고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미 사회적 합의가 그렇죠. 공론화가 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일단 다 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는 거잖아요. 노태우 대통령부터 뭐야? 그때부터 이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아니 그럼 너무 사실상 오래됐구만. 모든 대통령들이 이 얘기를 항상 했던 게 있고 아니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하지만 그 규모가 떠나가지고 일단 아니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맞지 사실은. 그치. 그건 당연히 그쵸. 그렇고. 어느 나라도 그건 당연한데, 어쨌든, 아니, 마치 이걸 전시적 조건이 없으면, 우리네가 갖고 오면, 위기가 뭔가, 생긴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보수 쪽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우리를 무슨 자국의 이 국방력을 너무 불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이제 그런 게 많으셔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미국이 이제 그걸 악용하는 측면도 있어요. 이제 협상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맞아. 우리 무기를 더 사라. 만약에 전자권을 가져가면은 니네들 그 취약해지니까 그 전력 증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리 무기 사는 거다. 심지어 그 문재인 때도 그랬고 몇 번 협상할 때 항상 그렇죠. 이런 이슈가 떠올랐던 게 좀 있죠. 네. 그게 너무 심하다. 그 전시작전 통제권이 가면 무기 체계가 그러니까 무기를 더 사라. 중국이 위협이 있으니까 우리 무기를 더 사라. 일본이랑 협력하려면 우리 배를 더 사야지. 뭐 우크라이나 갈라야 되니까 뭐 우리 비행기를 사라. 왜 말만 열면 우리 걸 사래? 그러니까. 왜 그래요? 미국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시작적 통제권 환수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도 좀 알아봤고요. 오늘 또 새로운 테마를 준비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여론조사 수치 소개해드릴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 부동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층이 규모가 얼마나 되냐, 또 이제 특성이 어떤가, 그리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투표에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선거의 향방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접전의 선거에서는 이 부동층의 움직임이 또 당락도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층이 란 무엇이고 누구인가 이들은 그리고 국내외의 연구 자료랑 또 제가 현장에서 여론조사하는 실무자로서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다. 아니면 뭐 지지 후보 없다. 이런 게 지금 부동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잘 모르겠다,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답을 하는 데에는 뭐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투표는 할 건데 언젠가 지지 후보는 결정하겠지만 이 여론조사 질문을 받은 이 시점에 나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약에 진짜 두 번째로는 내가 여론조사에 응답은 했지만 투표를 할 마음이 없어. 뭐 이렇기 때문에 지지 후보도 결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건 이 분들이 이제 지지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게 뭐 그 시점이 만약에 우리가 한 선거 한 6개월 남았을 때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선거가 이제 보통 한 3주 전에 후보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좀 지나면 막 후보자 토론회 하고 이러잖아요. 나 토론회까지 보고 결정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그 한국의 연구들은 이분들이 그 예를 들면 6개월 전에 뭐 나 지지 후보 아직 없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부동층으로 치지 않는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 시점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한 2주 전이 됐는데도 아직도 지지 후보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부동층 규모로 잡아서 찐부. 네 그런 식으로 찐 부동층. 네 이 연구를 한다든지 등 이제 부동층에 대해서 좀 더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이들의 특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에서 보통 얘기하는 스윙 보터 이런 거랑은 좀 다른가요? 네, 스윙보터의 개념도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요거 얘기 나온 김에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윙보터라고 하면 선거에서 지난번에는 저 정당을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이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를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저기 지지하고 이번에 여기 지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양당제가 이제 확립이 된 지 되게 오래됐고 또 제3당의 영향도 미미하다 보니까 정당에 대한 어떤 소속감 같은 게 되게 뚜렷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좀 흔치 않은 그런 걸로 좀 간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나는 정당 소속이 없어. 그런 사람을 그 독립이라고 해서 인디펜던트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되게 독특하게 보고 또 선거에 따라서 지지 후보를 바꾸거나 이제 투표를 달리하는 이런 사람들도 연구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개념을 다양하게 뭐 스윙보터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여기 지지했다가 저기를 지지한 사람을 스윙보터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쓰듯이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undecided 이런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그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야. 나는 독립이야라고 하는 말에는 인디펜던트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좀 특성에 따라서 세분화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당이 이름도 바꾸고 재창당도 하고 분화도 되고 뭐 제3정당도 나오고 되게 다양했고 이 다당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정당에서 정당으로 가는 이동도 자유로운 편이고 정당에 대한 소속감도 미국에 비하면 훨씬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부동층의 의미가 좀 더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임박하지 않은 이상 내가 꼭 뭐 누구를 어디를 소속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이제 정당 지지층이 없는 그런 무당층도 많기도 하고 부동층이랑 무당층이 좀 비슷한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퍼센트로는 전체 유권자 중에 일정 퍼센트는 항상 유지되는 정치적 유보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선 부동층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뭐 특정 정당들이 굉장히 실망을 시켜서 이제 냉소가 좀 커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더 이들의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신기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 언디사이디드랑 인디펜던트가 한국에서 그 모름 무응답 무당층 뭐 이런 것처럼 공개가 돼요? 여론조사 결과에? 이 언디사이드나 아니면 인디펜던트 같은 인디펜던트는 사실 이제 정당으로 볼 때 인디펜던트를 넣기 때문에 그거는 보통 경계되는 지지 정당 없음. 네, 아니 없음이 아니라 그냥 인디펜던트라고 물어봐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야, 공화당이야, 인디펜던트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렇게 비율로 공개되는 경우가 있고요. 언디사이디드 같은 경우도 뭐 질문에 따라서 그런 뭐 나 아직 없어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으면 이 개념이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민 아예 항상 들어오게 돼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독립을 넣고 싶으면 넣는 거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기도 넣고 싶으면 넣는 거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고 공개 역시도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는 뭐 그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네. 맨 마지막에는 네, 맞아요. 잘 모르거나 뭐 네. 지주부가 없음이 네.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데. 잘 알고 규정이에요? 네, 있어요. 오. 규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이 차이가 꽤 있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뭐 정치적 환경도 그렇지만 여론조사하는 것도. 네. 한국은 소외당하는 게 싫어. 우리 한국은 소외당하는 게 잘 싫어서. 모름으로라도 소속이 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뭔가 그런 찍을 거. 게 있어야 돼. 잘 모름. 아니면 지지정당 없음. 이런 어딘가에는 식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구나. 어머, 그런 해석. 인문학적이다. 그렇구나. 그러면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좀 이 정치 환경도 다르고 해서 부동층의 양상이나 뭐 개념도 좀 달라 보이는데 이 부동층의 특징에서도 미국이랑 한국이랑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동층을 규정하고 뭔가 이런 조사에서 다양한 문항을 통해서 이들의 뭐 특징을 살펴보다 보면 연구 결과가 미국과 우리나라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르게 나온 것들을 개략적으로만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에서는 부동층 유권자들에 대해서 이제 젊다, 교육 수준이 낮다, 소득이 낮다, 그리고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가 낮다. 그리고 양쪽 정당에 대해서 다 비호감도가 낮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이런 특징으로 놓고 보는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구에서 22년 연구에서 나온 결과였는데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젊은 층에서 비동층 비율이 높다. 여성 부동층이 남성보다 좀 더 높다. 학력과 소득에서는 별로 차이가 뚜렷한 차이가 없더라. 근데 어떤 조사에서는 고학력자들이 높게 나오는 조사도 있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면 학력 수준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계속 보편적으로 학력이 낮은 그런 혹은 소득이 낮은 쪽에서 부동층이 좀 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규정 방법이나 아니면 연구 시기 등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저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각하는 정치적 소수자의 개념과는 확실히 다른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56.77 부동층. 젊은 층들이 약간 정치에 무심하거나 아니면 약간 정치 혐오를 그 기질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직 결정하지 않은 거죠.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결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20대 중반 보통 넘어갈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건 하나도 겹치지가 않는데 미국하고 학력이나 뭐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은 좀 더 규정을 하지만 한국은 별로 그 큰 영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젊은 애들한테서는 이게 많더라. 이런 게 있으니까 꼭 정치 혐오 때문이라기보다는 아직 정치를 많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진짜 연구에 나온 건 아니고 정말 제 추측인데 미국은 직선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모두가 다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소속감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뭐 어쨌건 내가 결정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보고 내가 마지막에 결정할 거야. 이건 내 권리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젊은 층에서 좀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그냥 저희 어떤 뇌 안에서 돌아가는 긍정적이네요. 네, 있었던 자리 잡았던 기존의 생각이 무섭다는 게 여성 부동층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이 문장을 들으면서 나는 그냥 바로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여성은 자신들을 대표할 어떤 그 여성 인권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하는 정당은 없고 남성 20대는 그냥 국민은 다 몰려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사실이 아닐 텐데도 그렇게 느껴지네요. 20대 젊은 층들은
국힘 아니면 남성들. 이준석? 그러니까 부동층이 당연히 적겠지. 그쪽으로 다 가 계셨으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은 좀 더 진보적인 정당을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지만 야, 이거 좋은 설명이었구나.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저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저로서는 어쨌건 정치적 관심도가 아무래도 약간 낮긴 한 것 같습니다. 여성에서. 네, 네. 네. 그래요? 예. 그렇지. 이게 여기서 얘기한 여성 부동층은 여성 일반을 얘기하는 거죠. 젊은 여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전체. 네, 전체 여성. 아무래도 수석 이제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지. 너는 틀렸어. 이렇게 점잖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여러 지식이나 상식 이런 것들 많이 알려주셨는데, 부동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부동층을 왜 가져왔냐 하면서 이 얘기를 정리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부동층은 변화한다. 그리고, 여론조사 수치 볼 때 부동층도 얼마인지 보자. 뭐,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14페이지에 보여드리는 그림이 제가 대선 때 계속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요. STI가 한겨레 의뢰를 받아서 실시했던 서비스 예측 63 대선.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점들이 모든 여론조사였고 이 모든 여론조사들을 종합해서 여론조사마다 나타나는 편향들을 통계적인 모델로 처리해서 이 시간 추세선을 그리는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그래프가 시작되는 게 12월 이 그래프는 1월에서부터 시작하네요. 1월에서 시작할 때는 부동층 회색선입니다. 회색선이 20% 정도였다가 선거 막바지로 가면서 많이 줄어드는 게 이제 5월 넘어가면 이게 쭉 줄어들어서 맨 마지막 시점에는 6%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선거 초반에는 훨씬 더 많았다가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과정에서 누군가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는 변화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향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이고요.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그 6%는 과연 6월 3일에 어떻게 했을까? 투표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으면 누구한테 했을까? 이것도 그렇게 이게 그 확정적으로 누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변화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후보 간의 격차가 10%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10%가 부동층이 얼마냐, 부동층이 50%인 선거인지 아니면 10%나 아니면 5%인 선거인지에 따라서 이 후보 간 격차 10%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충분히. 이제 우리가 내년이면 지방선거를 하는데 그때는 여론조사 하면 실제로 뭐 어떤 여론조사인지에 따라서 부동층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50% 이렇게까지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교육감도 지금 직선제지만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하면 부동층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겠다. 후보 간의 격차도 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조사마다 조사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질문 문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게 정해져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선거론조사 기준이라고 해서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게 그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기 위해서 선거론조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장의 일반 기준 안에는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이거 제 2호만 가져왔는데 나머지 조항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거론조사를 실시할 때 순서나 응답 항목에 이제 편향된 응답이 안 나오도록 구성을 해야 되며 정당 후보자 지지도를 물어볼 때는 꼭 지지 정당이 없다거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도 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제가 뭐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보고할 때도 그 항목을 포함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 선거의 면에서는 규격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사에서 그 문항을 구성하고 발표하는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자율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거의 모든 여론조사들이 다 문항이 비슷비슷하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규격이 돼 있으니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부동층이 얼마인지도 잘 보자.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확하게 나오기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조사마다의 편향이 줄어들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문항이 비슷비슷하면 문항을 자유롭게 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사들에 비하면 이게 당연히 편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조사 방법도 거의 규격화돼 있고 여러 면에서 이제 규격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표본 추출의 방법, 표본 추출을 어디서 할 것인지 그 표본 추출할 때 충분한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몇 명까지는 허용하고 몇 명부터는 안 되는지까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격화돼 있다. 답답하신가 보다. 규격화돼 있어. 규격화가 처음 생겼을 때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컸다. 아니 왜 이게 내가 정부 기관도 아닌데 사기업이 왜 이런 규제를 따라야 되는 것이냐. 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문항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방법도 있는데 왜 이 모든 것에서 너네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좀 적응을 해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긴 할 것 같아. 솔직히 1번이냐 2번이냐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치. 그쵸. 보아하니 3번, 4번 사퇴할 것 같은데. 그래서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잘 모르면 넣어야 되잖아. 잘 모르면 그건 넣어야 넣어야죠.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건 다 빼고 그러니까 끝까지 대답해 보라니까. 1번이야, 2번이야. 3번은 없어. 그만큼의 차이도 없어? 우리가 일상에서 물어보잖아요. 너 파랑이야 양자 빨강이야. 대결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거기도 모름이 있어요? 있죠. 모름이 있어. 양자. 모름 무조건 무조건 있다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단일화 여론조사 이런 거 할 때도 결정한 바 없음 뭐. 단일화 여론조사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 아, 단일화 그래요?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로 치지 않는구나. 공표하지 않으니까. 공표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 여론조사를 어디서 실시했냐에 따라서 정당에서 실시했으면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네. 저는 보통 정당에서 하니까 그러겠네. 그럼 끝까지 물어볼 수 있겠네. 1번이냐 2번이냐. 선택하라고. 막 집착적으로. 지지 후보 없음. 아니 1번이냐고 2번이냐고. 그러긴 한데 이제 질문이 사람들이 눌렀는데 계속 반복돼. 그 잘모름이 있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잘모름을 그래도 넣긴 넣습니다. 그치. 네. 네. 근데 이 부동층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뭔가 규정을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어떻게? 뭐라고 네이밍을. 아니 뭔가 하면 좀 좋아요? 여러 종류의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미국처럼? 언디사이디드 이런 걸 듣고 보니까 이 부동층이라는 게 되게 여러 층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냥 부동층이라고 하네. 그리고 부동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언젠가는 움직일 거라는 얘기를 근데 내포하고 있는 제도의 건가? 문제도 있어요. 부동은 그건 아니고 그래요? 뜰부자를 쓰거든요. 부동은 그래서 떠다닌다는 거잖아요. 어딘가에 박혀 있지 떠서 않고 움직이는 그런 떠서 거예요? 움직인다. 들고 움직일 동. 네. 떠서 움직이고 있다. 플로팅. 아하 이 뜻이라서. 알아갑니다, 또. 몰랐어. 그럼 뭔 줄 알았어요? 저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요? 아니불. 아니불인 줄 알았죠, 저도. 이게 한자 교육의 문제인데 부만 나오면 아니불부터 시작하는. 그죠. 근데 그렇죠. 떠다니는. 부동층이라고 하면서 한자로 써주는데 잘 없어요. 그잖아요. 부동의 대표주자가 부동산. 뭔 소리? 그건 당연히 경제적 얘기죠. 부동액 뭐 이런 게 있죠. 네, 알겠습니다. 얼른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오늘 다음 주에도 그럼 부동층 얘기를 또 합니까? 부동층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그 특징처럼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부동층의 특징이랑 재밌을 것 같아.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 막바지로 봐도 한 6% 정도는 부동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최종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저도 예측을 했었지만 어떻게 이 6%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그런 여러 흥미롭다. 기관의 여러 이제 머리를 쥐어짜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연구들이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재밌겠다. 합니다. 네. 그걸 이번 주에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길어지잖아요. 너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사람이 재미가 없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지. 우리 보다. 알잖아요. 그치, 이렇게 그치. 예고편 계속 때리는 거 아시죠? 당해보셨잖아요. 우리 국무회의 할 거 알고 이렇게 국무회의. 잘라서 준비하신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우리 부동층에 관한 더 심도 깊은 분석은 2주 후에 김진실 연구위원님께서 오셔서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오늘 시사콜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